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과 제빵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과 제빵 재료는 빵을 만들 때 가장 기본이 되기도 하고, 또 제과 제빵 기능사나 산업기사에서 공통으로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밀가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밀가루는 밀로 만들게 되죠. 먼저 밀은 껍질 부분이 14%, 배아 이미지 3%, 내배유가 83%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그 밀가루는 대부분이 내배유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밀의 단면도를 한번 보면 배아 부분이 23%, 껍질 부분 14%, 내배유 부분이 83% 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밀가루는 내배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밀가루는 단백질 함량에 따라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으로 구분합니다. 빵 반죽을 할 때 글리아딘, 글루테닌이 물과 결합하여 글루텐을 형성합니다. 네, 글루텐은 밀가루에 들어있는 단백질인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 물과 결합하여 글루텐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글루텐은 발효 중에 생성되는 이산화탄소를 보유하는 역할을 하고, 오븐에서 제품을 굽는 동안 글루텐 단백질의 열 변성에 의해 빵의 단단한 구조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집니다. 밀가루의 전분은 굽기 과정 중 전분의 호화 과정을 통해 구조 형성의 역할을 합니다. 또 밀가루 단백질은 빵의 부피, 색상, 기공, 조직 등의 빵의 품질 특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밀가루의 분류를 보겠습니다. 먼저 밀가루는 강력, 중력, 박력으로 나뉘게 됩니다. 나누는 기준은 단백질의 함량입니다. 강력분은 12 내지 14%, 박력은 7 내지 9%, 중력은 강력하고 박력 중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함량에 따라 강력, 중력, 박력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강력분은 제빵용에 사용이 되고, 박력은 제과용, 케이크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중력분은 빵이나 케이크에, 또 국수에 또 사용하기 때문에 다용도, 다목적용 밀가루라고도 합니다. 자, 밀가루의 성분을 보면 먼저 단백질은 밀가루 품질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글루텐은 탄성을 갖는 글루테닌과 점성을 갖는 글리아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글루텐은 단백질의 글루테닌과 글루아딘이 물과 결합해서 만들어집니다. 다음은 탄수화물입니다. 밀가루 함량의 약 70% 정도로 밀가루에 탄수화물이 70% 정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 손상된 전분의 적당한 함량은 4.5에서 8% 정도 되겠습니다.
지방입니다. 밀가루 함량의 1 내지 2% 정도 차지합니다. 회분은 광물질을 회분이라고 하며 4배유 0.3% 껍질의 5%로 밀기울의 양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또 밀가루의 수분 함량은 10 내지 1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소를 보겠습니다. 제빵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효소로는 전분을 분해하는 아밀라제 효소, 또 단백질을 분해하는 프로타제 효소입니다. 네,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 아밀라제,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 프로타제입니다. 밀가루 보관 시 주의사항. 밀가루는 보통 보관 온도가 18에서 24도씨, 습도는 50에서 65% 정도가 좋습니다. 바닥에 깔판을 놓고 적재해야 되고, 통풍이 잘 되고 서늘한 곳, 밀가루 보관 시 냄새가 강한 물건과 접촉 보관을 피해야 합니다. 보관 창고는 항상 청결 유지하도록 하고 해충의 침입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스트입니다. 성질을 보면 이스트는 1857년 파스테르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또 출하법으로 증식을 합니다. 발효의 최적 조건은 온도 28에서 32도, pH는 4.5에서 5.0이 되겠습니다. 또 이스트의 발효로 탄산가스, 에틸알코올, 유기산 등 생산하여 팽창, 풍미와 식감을 좋게 해줍니다. 제빵 시 주로 사용하는 이스트는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시에입니다. 이스트의 학명이 되겠죠. 예. 예, 효모의 학명이 되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냉동 반죽이 보편화되면서 냉동 내성이 있는 세미 드라이스트 등이 새로운 제품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출하법을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모세포에서 조그맣게 출하가 돼서 다시 생성하는 그러한 모양이죠. 그리고 분열법은 이 모세포에서 2분의 1 분할돼서 생성되는 걸 분열법이라고 합니다. 출하법은 이렇게 딸세포가 조그맣게 출하해서 다시 생성되는 걸 출하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스트의 종류를 보면 생이스트는 수분 함량이 68에서 83%, 약 70% 정도 되겠습니다. 소비 기한은 냉장에서 약 2주에서 3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관은 0에서 7도씨 냉장 보관을 해야 되고요. 생이스트는 1g당 100억 이상의 효모가 존재합니다. 다음은 드라이이스트입니다. 수분이 7 내지 9%입니다. 소비 기한은 미개봉으로 약 1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미제입니다. 당의 성질을 보면 당은 이스트 먹이가 되고 발효를 돕습니다. 설탕은 밀가루 5%일 때 발효가 최대가 됩니다. 빵 반죽 속에 들어있는 설탕은 160도씨에서 카라멜화되고 당과 아미노산이 열을 받아 메일라드 반응에 의해 갈변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은 수분을 보유하는 흡수성이 있어 빵의 노화를 지연시킵니다. 또
이산화당, 전화당, 꿀 등은 설탕보다 흡수성이 커서 케이크나 카스테라의 촉촉함을 향상시킵니다. 다음은 감미제 제빵에서의 기능을 보겠습니다. 이스트의 발효성 탄수화물을 공급해줘서 이스트의 먹이가 되고, 또 카라멜화 반응으로 껍질색을 진하게 해줍니다. 또 휘발 성상 알데하이드와 같은 화합물 생성으로 풍미를 증진시킵니다. 속결 기공을 부드럽게 해주고 수분 보호력으로 노화를 지연시키고 저장성을 증가시켜 줍니다. 다음 제과에서 기능은 수분 보유제로 노화를 지연시키고 신선도를 오래 지속시킵니다. 기공, 조직 속을 부드럽게 하여 연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캐러멜화 반응과 메일라드 반응에 의해 껍질색이 진하게 됩니다. 또 윤활 적용으로 흐름성, 퍼짐성, 절단성 등을 조절합니다. 네, 감미제 기능은 제빵에서 기능, 제과에서 기능. 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지의 기능을 보겠습니다. 제빵에서는 윤활 적용, 또 부피 증가, 식빵에 슬라이스를 덮고 풍미를 가져다 주며 가소성, 신장성을 향상시키며 빵의 노화를 지연시킵니다. 제과에서의 기능은 소트닝성, 공기 혼입, 크림화, 안정성, 식감과 저장성에 영향을 줍니다. 네, 유지의 기능. 유지의 종류를 보면 먼저 버터를 보겠습니다. 버터는 우유 지방 함량이 80에서 85% 정도 함유되어 있고 수분 함량은 14 내지 17% 정도 됩니다. 가격이 높고 풍미가 우수하며 또 가소성 범위가 좁고 융점이 낮으며 크림성이 부족합니다. 다음은 마가린입니다. 마가린은 버터 대용품으로 만들어졌으며 지방이 80%, 주로 식물성 유지로 만들게 되겠습니다. 버터에 비해 가소성, 크림성이 우수하고 쇼트닝에 비해 융점이 낮고 가소성이 적습니다. 자, 다음 쇼트닝은 나드 대용품으로 만들어졌으며 무색, 무미, 무치, 지방은 100%입니다. 크림성이 우수하고 저장성 개선, 빵의 부드러움, 쿠키의 바삭한 식감을 줍니다. 다음은 튀김 기름입니다. 지방 100%의 액체 유지를 하며 튀김 온도는 180에서 195도입니다. 유리 지방산은 0.1%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발연점이 높은 면시류, 대두유, 카놀라유, 포도씨유, 옥수수 등이 튀김 기름으로 적합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튀김 기름으로 적합한 발연점은 200 이상이 돼야 튀김 기름에 적합한 기름이 되겠습니다. 올리브 같은 경우는 발연점이 180도 이하이기 때문에 튀김 기름으로 적합지가 않습니다. 고온으로 계속 가열하면 유리 지방산이 높아져 발연점이 낮아집니다. 다음은 수중 유적형을 보겠습니다. 물 속에 기름이 입자 모양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수중 유적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마요네즈, 우유, 아이스크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중 수적형입니다. 기름 속에 물이 입자 모양으로 분산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버터, 마가린, 쇼트닝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무 기능을 보겠습니다. 빵 반죽의 글루텐을 형성하고 또 반죽의 온도를 조절하며 재료를 분산하고 효모와 효소 활성을 해 줍니다.
자, 물의 경도는 칼슘염, 마그네슘염을 탄산칼슘으로 환산한 양을 ppm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자, 다음은 연수. 연수는 60 ppm 이하를 말하며 중류수 빗물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아연수는 61 ppm 이상 120 ppm 이하를 아연수라고 합니다. 자, 악영수는 121 ppm에서 180 ppm 미만을 악영수라고 합니다. 예, 빵에 가장 적합한 물입니다. 또 경수는 180 ppm 이상으로서 바닷물, 광천수, 온천수가 경수에 해당되겠습니다. 물의 영양과 조치를 보면 악영수는 제빵에 가장 적합합니다. 또 경수는 반죽이 되고 글루텐을 강화시켜 발효가 지연되며 탄력성을 증가시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이스트 증가, 발효시간 연장, 메가 첨가, 소금 감소, 이스트 푸드 감소, 물의 양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제 경수일 경우 조치사항입니다. 다음은 연수일 경우에는 반죽이 질고 글루텐을 연화시켜 끈적거리는 반죽으로 오븐 스프링이 나쁘게 됩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으로는 흡수율 2% 감소, 이스트 푸드 증가, 소금 증가, 발효시간 단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금과 분유입니다. 자, 소금의 기능을 보면 잡균 번식을 억제하여 방부 효과가 있고 빵의 껍질색을 조절하여 갈색이 되게 합니다. 또 풍미 증가, 맛을 조절합니다. 글루텐을 단단하게 하여 제품에 탄력을 줍니다. 또 삼투압으로 이스트 활력에 영향을 줍니다. 클린업 단계 이후에 넣으면 흡수율 증가로 저장성을 높입니다. 예, 후연법이 되겠죠. 다음은 분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빵에서 분유를 사용하는 목적은 영양 강화 및 반죽의 pH 조절을 위함입니다. 탈지 분유 단백질에는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 함량이 많으며 칼슘도 풍부합니다. 껍질색에 영향을 줍니다. 또 반죽에 글루텐을 강화시키고 단백질에 의한 완충 효과에 의해서 발효가 저해를 받습니다. 또 탈지 분유 사용량이 3% 미만이면 풍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음은 활성 글루텐입니다. 미래 단백질로서 단백질을 보강할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1%의 활성 글루텐을 첨가하면 0.6% 단백질이 증가되며 흡수는 15% 증가됩니다. 단백질의 증가에 따라서 제품의 부피가 커지게 됩니다. 이스트 푸드와 제빵 계량제입니다. 자, 이스트 푸드는 발효를 조절하고 빵의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이스트 푸드의 역할을 보면 물 조절제, 이스트 조절제, 반죽 조절제입니다. 물 조절제는 칼슘염, 마그네슘염, 산염 등을 첨가하여 물을 악영수 상태로 만들고 pH를 조절하도록 합니다. 또 이스트 조절제로는 암모늄염을 함유시켜 이스트에 질소를 공급해 줍니다. 반죽 조절제로는 비타민C와 같은 산화제를 첨가하여 단백질을 강화시킵니다. 다음은 제빵 계량제입니다. 믹싱 시간, 발효 시간 조절, 향미 개선에 사용됩니다. 또 반죽의 물리적 성질을 조절하고 질소를 공급하며 물의 경도, 반죽의 pH를 조절합니다. 빵의 부피 개선, 발효 촉진, 세그 개선, 풍미 보완, 노화 지연 등 빵의 품질을 향상시켜 주는 게 제빵 계량제입니다. 다음은 우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유는 완전 식품으로 수분이 87.5% 정도, 약 80% 정도가 88%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 고용분은 12.5%로 고용물 중에 3.4%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의 75에서 80%는 카제인으로 열에 강해 100도씨에서도 응고되지 않습니다. 우유 단백질에 의해 믹싱 내구성을 향상시킵니다. 또 글루텐의 기능을 향상시키며 빵의 속결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발효 시 완충 작용으로 pH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우유 속의 유당은 빵의 색을 잘 나오게 합니다. 또 수분 배력이 있어 노화를 지연시킵니다. 영양을 향상시키며 밀가루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인 나이신과 칼슘을 보충합니다. 풍미를 향상시킵니다. 단백질은 주 단백질인 카세인은 산과 효소, 렌닌에 의해서 응고되고 열에 의해 변성 응고됩니다. 유당은 제빵용 이스트에 발효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유제품입니다. CU는 일반 우유로 표준화, 균질화, 살균, 멸균, 포장, 냉장된 우유를 말합니다. 농축 우유로는 우유의 수분을 증발시켜 농축하는 것으로 고형분 함량이 높고 종류로는 연유와 생크림이 있습니다. 먼저 생크림을 보면 우유를 교반시키면 비중의 차이로 지방의 입자가 뭉쳐지는데 이것을 농축시켜 만든 것입니다. 커피용, 조리용 생크림은 유지방 함량이 16% 전후이고 휘핑용 생크림은 보통 35% 이상이 되겠습니다. 제과제빵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생크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버터용 생크림은 유지방이 80% 이상입니다. 다음은 연유는 가당 연유와 무가당 연유가 있는데 가당 연유는 우유에 40% 설탕을 첨가하여 3분의 1 부피로 농축시킨 것입니다. 무가당 연유는 우유를 그대로 3분의 1 부피로 농축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분유는 우유 수분을 제거하여 가루로 만든 것이고 전지 분유는 우유에서 수분을 제거한 분말 상태로 지방이 많습니다. 탈지 분유는 우유에서 지방분을 제거한 것으로 유당이 50% 함유되어 있고 단백질, 해분 함량이 높습니다. 치즈는 우유나 유즙을 렌닌과 젖산균을 넣어 카세인을 응고시킨 후 발효 숙성시켜 만든 것입니다. 자연 치즈와 가공 치즈 등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생크림의 특징을 보면 우유 지방을 농축해서 만든 크림으로 유지방 함량이 15에서 30% 연한 크림이 있고 또 유지방 함량이 30에서 40% 정도인 들어있는 진한 크림이 있습니다. 보통 제과 제빵에서 많이 사용되는 크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5% 정도인 더블 크림이 있습니다. 더블 크림 같은 경우는 휘핑을 하면 아주 크림이 단단해지죠. 지방이 많을수록 크림 상태가 단단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오버런입니다. 오버런은 본래의 부피가 거품을 낸 후에 어느 정도 증가했는가를 말해주는 걸 오버런이라고 합니다. 오버런이 100이라 하면 처음 부피의 2배가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형성에 미치는 요인을 보면 단백질, 지방의 입자 크기, 지방의 양, 또 점성, 산도, 당도, 온도가 되겠습니다. 네, 생크림의 거품은 장 온도에도 민감합니다. 그래서 5 내지 한 8도씨 안에서 거품 형성을 해야 좋은 거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휘핑크림의 분류를 보면 먼저 유크림 있습니다. 유지방이 30% 이상인 걸 유크림이라고 하고, 또 가공 유크림은 유지방 18% 이상의 안정제와 유화제를 혼합한 걸 가공 유크림이라고 합니다. 또 식물성 생크림은 식물성 유지에 안정제 및 유화제를 첨가해서 만든 크림입니다. 유통 온도를 보면 유크림과 가공 유크림은 3 내지 7도씨, 식물성 크림은 마이너스 18에서 20도씨고, 또 보관 온도를 보면 유크림과 가공 유크림 3 내지 7도씨가 되고, 또 식물성 크림은 마이너스 18에서 20도씨에 하게 되면 9개월 정도 보관이 가능하고, 또 3 내지 7도 냉장실 온도에 보면 한 6주 보관이 가능하겠습니다. 휘핑 온도를 보면 3 내지 7도에서 가장 좋은 거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작업실 온도로는 18에서 23도씨로서 23도씨 이하가 되겠습니다. 제품 보관 온도는 보통 냉장실 온도 10도씨 이하가 되겠습니다. 식물성 생크림은 10도씨 이하 냉장실이나 또는 냉동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걀의 규성 비율을 보면 껍질 부분이 보통 10.3으로 10% 정도 됩니다. 전란은 90% 정도 되고요. 노른자는 30%, 흰자는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부위별 그런분 수분의 비율은 전란은 수분이 75%, 노른자는 50%, 흰자는 88%가 되겠습니다. 고령분은 전란이 25%, 노른자 50%, 흰자가 12%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종종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달걀의 기능을 보면 먼저 결합제 역할, 단백질의 변성으로 농화제가 됩니다. 네, 커스터드 크림이나 푸딩을 끓였을 때 좀 크림 상태로 단단해지게 되는 역할을 해주죠. 또 팽창제, 단백질의 피막을 형성하여 믹싱 중 공기를 포집하고, 미세한 공기는 열 팽창으로 케이크 제품의 부피를 크게 해줍니다. 대표적인 게 스폰지 케이크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공기에 의한 팽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유화제 역할입니다. 노른자의 레시틴은 기름과 수분을 잘 혼합시켜 제품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마요네즈, 케이크, 아이스크림을 만들 때 유화제 역할을 해줍니다. 또 색은 노른자의 황색은 식욕을 돋는 색을 내줍니다. 영양가는 건강을 유지하고 성장에 필수 단백질, 지방, 무기질, 비타민을 함유한 완전 식품이 되겠습니다. 신선한 달걀의 조건은 껍질이 거칠고 난각 표면에 광택이 없고 선명한 것입니다. 또 밝은 불에 비추어 볼 때 밝고 노른자가 구형입니다. 6 내지 10% 소금물에 담갔을 때 가라앉으면 신선한 달걀이 되겠습니다. 달걀을 깼을 때 노른자가 바로 깨지지 않고 높이가 높아야 신선한 달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팽창제입니다. 팽창제는 베이킹 파우더가 있는데 탄산수소, 나트륨이 기본이 되는
되고 산을 첨가하여 중화시킨 것입니다. 네, 산을 첨가하여 중화시킨 것, 소다에 산을 첨가해서 중화시킨 걸 베이킹 파우더라고 합니다. 베이킹 파우더 팽창력은 이산화탄소에 의한 것입니다. 케이크나 쿠키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탄산수소 나트륨 소다입니다. 베이킹 파우더의 주성분으로 베이킹 파우더 형태로 사용하거나 단독으로 사용을 합니다. 과다 사용 시 제품의 색상이 어두워지고 소다 맛이 납니다. 소다는 주로 퍼짐성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주로 쿠키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킹 파우더 같은 경우는 주로 팽창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파운드 케이크 이런 그 케이크 종류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암모늄염입니다. 물이 있으면 단독으로 작용합니다. 또 산성화 산화물과 암모니아 가스를 발생합니다. 밀가루 단백질을 부드럽게 하는 효과를 냅니다. 다음은 안정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천. 한천은 해조류 우뭇가사리로부터 얻어지게 됩니다. 산에 약하고 젤리, 디저트, 과자류, 아이스크림, 양갱 등에 많이 사용됩니다. 설탕 증가에 따라 응고력이 증가하고 응고력의 강도는 젤라틴의 7 내지 8배 정도 됩니다. 응고력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은 펙틴은 감귤 껍질이나 사과에서 얻어집니다. 과일에서 주로 얻어지고 껍질에 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계열화제로 이용합니다. 찬물에 잘 녹으며 5% 이상의 용액을 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젤라틴은 동물의 껍질이나 연골 조직에서 얻어집니다. 젤리나 아이스크림, 통조림, 햄, 소세지, 비스켓, 캐러멜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온도는 3 내지 10도씨에서 계열화되고 1.5에서 2% 농도에서 응고가 잘 됩니다. pH 4.7 근처에서 응고력이 커지며 염료는 젤라틴이 물 흡수를 막아 응고력을 높여줍니다. 다음은 양주와 초콜릿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양주는 지방을 중화하여 제품에 풍미를 주고 제품의 보존성을 높여줍니다. 럼은 사탕수수를 원료로 한 당미를 발효시킨 증류주입니다. 그랑마니에르는 오렌지 껍질을 꼬냑에 담가 만듭니다. 증류주 꼬냑과 과일향의 브랜디, 코엥토르 등과 과자류, 생크림 등에 이용됩니다. 그 밖에 주 재료가 오렌지, 레모닌, 오렌지, 쿠라쇼, 또 체리의 과즙을 발효하여 증류시킨 키르슈, 스코틀랜드 위스키 등이 있습니다. 양주, 또 리큐르라고도 하는데 특히 제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생크림에도 양주를 넣게 되면 그 생크림의 느끼한 맛을 잡아주게 되죠. 그래서 풍미를 좋게 만들어 줍니다. 다음은 초콜릿입니다. 템퍼링은 온도에 따라 변화하는 결정형의 성질을 이용해 안정된 결정이 만들어지도록 온도 조절 작업입니다. 카카오버터 안에 들어있는 지방산들이 서로 붙여서 결정을 안정화시키고 바삭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만들어주고 또 광택 등을 좋게 하는 작업입니다. 초콜릿 템퍼링 방법으로는 먼저 순행법, 소량의 작업에 용이하며 초콜릿을 45도로 녹이고 15에서 18도씨 정도 찬물에 초콜릿을 냉각시켜 28
27에서 28도씨까지 내린 후 재가열해서 30에서 32도로 맞추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대리석법은 많은 양을 초콜릿을 템퍼링할 때 편리합니다. 용해된 초콜릿의 3분의 1을 대리석에 붓고 얇게 편 후 혼합하여 27도씨까지 혼합하여 나머지 3분의 1을 넣고 혼합하여 30에서 32도가 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접종법은 녹일 초콜릿 전체의 70에서 80%를 40에서 45도로 녹이고 나머지 초콜릿을 잘게 부수어 넣어 섞어 녹여 30에서 32도로 맞추는 방법입니다. 또 오버나이트법은 초콜릿을 사용하기 전날에 36도로 녹여 보관 후 27에서 29도씨까지 내린 후 재가열하여 30에서 32도로 맞추는 방법을 말합니다. 초콜릿을 자주 많이 사용하는 곳에서 용이합니다. 네, 초콜릿의 템퍼링 방법이 되겠습니다. 초콜릿 종류별로 템퍼링 온도는 1, 2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일수록 온도를 조금 낮게 해 줍니다. 그래서 다크 초콜릿은 45에서 50도, 밀크 초콜릿 45에서 48도, 화이트는 40에서 45도로 녹이고 2차 온도도 한 1, 2도 정도 낮게 조절을 해서 하면 되고 3차 온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템퍼링 온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와 같습니다. 50도씨, 그 다음에 27도씨, 그 다음에 32도로 녹여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초콜릿 볼륨 현상입니다. 펫 볼륨은 초콜릿 안에 있는 지방 성분이 고온으로 녹아 초콜릿 표면에 흰 반점이 생겨 초콜릿이 하얗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슈가 볼륨은 초콜릿 안에 설탕 성분이 초콜릿 표면에 녹아 하얗게 되는 것을 초콜릿 표면에 물이 묻거나 습기가 너무 많으면 설탕이 녹아 초콜릿 표면이 하얗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네, 펫 볼륨은 지방 성분이 변하는 거고 슈가 볼륨은 설탕 성분이 변하는 걸 말합니다. 초콜릿 보관 온도 습도는 빛과 습기, 냄새를 피하고 최적의 습도는 50에서 60%, 온도는 15에서 20도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밀가루의 구성 성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전분이 되겠죠. 전분은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분은 보통 14% 정도가 되겠습니다. 단백질은 밀가루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7% 붙어서 15% 정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해부는 보통 0.3에서부터 한 0.6 사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수화물이 밀가루 함량의 70%를 차지합니다. 2번 빵 반죽의 특성인 글루텐을 형성하는 밀가루 단백질 중 탄력성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글루텐이죠. 글리아딘은 점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해설을 보면 글루텐 형성 단백질로 탄력성을 지배하는 것은 글루텐이며 글리아딘은 점성, 유동성을 나타내는 단백질입니다. 3번 제과에서 감미제가 갖는 주요한 기능이 아닌 것은
불의 경도 조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제빵에서 감미제 설탕의 기능은 이스트, 먹이, 껍질색, 풍미증진, 속결, 기공을 부드럽게 하고 또 노화를 지연시키고 저장성을 증가시킵니다. 제과에서 기능은 수분 보유제로 노화를 지연시키고 또 연화 효과, 캐러멜화로 껍질색을 내주고 또 윤활 작용을 해줍니다. 4번 당뇨 감미도가 강한 순서부터 나열된 것은 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설탕은 감미도가 100이고 포도당은 75, 메가당은 32, 유당은 16이 되겠습니다. 자, 해설을 보면 감미도를 보면 과당이 175 가장 높죠. 또 전화당 130, 설탕 100, 설탕은 감미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100으로 잡습니다. 포도당 75, 메가당 32, 갈라크로스 32, 유당 16. 예. 5번 유지에 있어 어느 한도 내에서 파괴되지 않고 외부의 힘에 따라 변형될 수 있는 성질을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자, 해설을 보면 유지의 가소성이란 고온에서도 고체 모양을 유지하지만 저온에서도 너무 단단하지 않게 조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6번 영구적 경수를 사용할 때 취해야 할 조치로 틀린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소금 증가는 연소일 경우에 취할 조치입니다. 해설을 보면 영구적 경수를 사용할 때 취할 조치로는 이스트 증가, 발효 시간 증가, 발효 온도 증가, 메가 첨가, 강수량 증가, 이스트 푸드 감소, 네, 소금 감소가 되겠습니다. 7번 동물의 가죽이나 뼈 등에서 추출하여 안정제나 제과료로 사용되는 것은 젤라틴이 되겠습니다. 한천은 과일에 있죠. 한천은 해주로 우뭇가사리에서 만듭니다. 펙틴은 과일, 주로 껍질에 많이 들어있죠. 젤라틴은 젤을 형성하는 성질을 지닌 동물성 단백질의 한 성분으로 안정제나 제과원료 산업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순수한 단백질 식품이지만 영양적으로 몇 가지 아미노유산이 결핍된 불완전 단백질입니다. 8번 카카오 버터는 초콜릿에 함유된 유지이다. 카카오 버터는 그 안정성이 떨어져 초콜릿 볼륨 현상이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템퍼링이 되겠죠. 예, 온도를 작업해서 초콜릿의 광택이나 이런 그 식감 등을 만들어 주는 게 템퍼링입니다. 자, 템퍼링은 초콜릿을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녹이는 과정을 템퍼링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거친 초콜릿은 결정이 안정화되고 볼륨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광택이 일어나며 몰드에서 잘 분리되고 보관 기간이 또한 늘어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